지난 7월 영국 뉴캐슬 대학의 카림 나에르니아 교수팀이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바로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공정자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 연구팀은 남성의 골수에서 XY 염색체를 가진 배아줄기세포를 채취한 후 특별 화학 처리 과정을 통해 머리와 꼬리를 가진 정자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정상적인 남녀가 아이 낳는 방법 말고 과학적 방법 수십 가지의 그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경우경우에 따라서. 그런 결국에 그게 뭐냐면 그 생명이란 무엇이냐. 전 세계를 들썩인 인공정자의 탄생. 얼마 가지 못해 부분 표절을 이유로 논문은 취소가 됐는데,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정자는 인간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불붙였다. 남자에서 여자가 만들어진 것이고 여자에서 남자가 만들어진 건 어렵다고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은 인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21세기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진화한 휴먼 2.0. 미래 바이오 인간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영국 뉴캐슬 대학의 카림 나에르니아 교수팀.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던 중 2009년 사람의 인공정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정자의 발육과 성장에 대해 더 이해를 할수록 남성의 불임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의 골수에서 채취한 배아줄기 세포는 6주 만에 정자 모양으로 분화했다. 연구팀은 이미 3년 전 생쥐의 인공정자로 새끼를 낳는 데 성공했지만 그 수가 적고 얼마 안 가 모두 죽어 인공정자의 기능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인공생식세포 연구는 국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엄격한 통제를 거쳐 출입이 가능한 이곳은 인공정자 개발의 한창이다. 남성 불임의 30%를 차지하는 무정자증 환자 중 정자 생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고환에서 정원 줄기세포를 채취, 인공정자로 분할을 시도했다. 정원 줄기세포 중 일부는 약 8주간의 배양 과정을 거쳐 정자 직전의 세포, 즉 원형 정세포로 분화한다. 남성 불임 환자에서 정자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 몸속에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을 체외 환경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정자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를 주로 하는 데죠. 그걸 인공정자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인공정자는 인공적으로 분할을 유도한 정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자보다 분화 과정이 복잡한 인공 난자의 연구 역시 활발하다. 특수 처리를 한 배아줄기 세포는 약 4주 후 난자와 유사한 모양을 가지게 된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여기서 키운 난자가 진짜 난자하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지금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불임의학연구소의 이동률 교수는 10년째 인공생식세포 개발을 위한 연구 중이다.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꾸준한 연구로 인공정자와 난자의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구팀은 현재 정원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정자 직전의 단계인 원형 정세포까지 선보였다. 또한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를 체외 배양하여 만든 인공 난자의 기능을 살피고 있다. 모양이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한 것 같은데 몇 퍼센트나 비슷한지는 지금 현재 연구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원 줄기세포를 장기간 배양 후 대량 증식하는 데 성공해 인공정자 개발에 한 발 다가섰다. 인간 생식세포 연구와 달리 동물 단계에서의 연구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생쥐의 배아줄기 세포로 만든 인공정자도 그중 하나. 연구팀은 생쥐의 배아줄기 세포를 다른 쥐의 대리 고환에 이식하여 정자로 분화시켰다.
6주 후 성장한 인공정자를 체외로 꺼내서 난자에 직접 주입한 뒤 수정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배아줄기 세포로 만들어진 인공정자가 정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인공정자로 만들어진 배아는 현재 대리모주에 이식되어 착상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끼를 낳지는 못했다. 국내외 연구팀에서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크고 작은 성과들. 인공 생식세포의 탄생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않은데 과연 인공정자와 인공난자는 정상적인 정자와 난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자꾸 그런 그 인공정자 난자에 대해서 거부하고 가는 거 우리 인간의 기득권이라 좀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기득권이겠죠. 1985년 국내에서 최초의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영국, 일본 등에 이어 7번째로 성공한 시험관 아기 시술. 그것은 불임 부부를 돕기 위해 신의 영역에 과학의 힘을 보탠 첫 시도였다. 그 엄마는 첫 번 시술에 그냥 성공했어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러나 우리로 보면은 그 걔네들 엄마가 40번째 엄마입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로 태어난 쌍둥이 남매 소식은 언론에 앞다투어 보도됐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킨 혁신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일부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쏟아졌다. 야, 다음 달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인데.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천희 씨 남매를 만났다.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놀러 가시는 거 그거 챙겨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기는 신이 내려주시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말을 제 앞에서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느꼈을 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주변의 우려와 달리 건강하게 잘 자란 남매는 또래의 청년들과 전혀 다름없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비싸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시험관 아기라고 해서 뭐 약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대신 좀 제가 좀 왜소한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 축구를 많이 하고 막 운동 같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많이 뛰어놀았거든요. 그 당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만큼 화제가 됐던 장윤석 원장. 이후 국내 불임 치료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섰다고 한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말한 것 같이 키가 2m 이상, 뭐 힘은 얼만큼 이상 되는 거 남자로만 한 10,000명 뭐 복제를 해달라든가 또는 뭐 낳게 해달라든가 그러면 뭐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가능해요. 할 수가 그런 건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뿐이죠. 네. TV를 보는 것보다 책 읽기를 더 좋아하는 하민이. 올해 만 6살이 된 하민이는 또래보다 똑똑하고 성숙한 아이다. 부부에게 하민이는 이름 그대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 봐봐. 이것만 이거 띄어놓고. 결혼 13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 하지만 태어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저수술이었죠. 한 8시에서 8시 반 이렇게 돼요. 네. 그때 우리 아이들 10월 달이니까. 10월 16일 아침에 한 9시경쯤 됐어요. 그 생각하시는 거였어. 다린이 처음 태어났을 때 모습인데 이유도 모른 채 거듭되는 유산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임신을 시도하기 수차례. 건강한 부부에게 임신 성공 확률이 극히 적은 염색체 이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기적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건 당시 최첨단 유전자 기술인 PGD 덕분이었다. 미리 유전자 검사해서 괜찮은 걸로 정상인 걸로 그 확률이 시험관이 다른 사람들의 5분의 1이라면 우리는 그 시험관의 또 5분의 1이에요. 네, 상당히 아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무조건 뭐 포기하고 그냥 불임으로 사는 거죠. 하민이의 출생을 도운 곳은 국내 최초로 PGD 기법을 도입한 불임치료 전문 병원이었다. 와, 이렇게 컸어요. 1989년 영국에서 처음 개발된 PGD, 즉 착상 전 유전 질환 진단법은 20세기 과학계의 최대 화두인 유전자 기술의 성과였다. 체외 수정을 통해 얻은 수정란에서 분할된 세포 중 하나를 떼어내 유전 질환 유무를 확인한다. 그중 질환이 없는 정상 수정란만을 선택하여 착상시키는데 이때 세포를 한 개 정도 떼어내도 태아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95년 국내 도입되어 현재는 다운 증후군과 혈우병 등 생명윤리법으로 지정된 139개의 중증 장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뭐 5천, 6천 종의 유전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돌연변이 부위를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단일 유전 질환이라 그럽니다. 유전자 하나에 하나라 그래도 어느 부위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냐는 거는 집안마다 다 틀리겠죠. 그렇지만 다 똑같은 증세로 나타나겠죠. 되게 비슷하게. My sister has leukemia. They're trying to force me to give her my body parts. Well, no one can force you to donate if you don't want to. PGD 등 유전자 연구의 발전과 함께 맞춤학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맞춤학의 탄생. 올해 개봉한 이 영화 역시 병든 언니를 위해 태어난 맞춤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만약 유전자 기술로 형질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든 아인슈타인의 머리, 또 클레오파트라의 얼굴, 그리고 천하장사의 근육을 가진 슈퍼 베이비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주문형으로 설계하는. 근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렇게 계속 치료를 하니까 우량가 되고 못한 사람 보통 그래서 슈퍼인간과 보통인간 나눠진다는 게 2020년 30년 얘기거든요. 이건 뭐 거의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생명공학의 발전은 미래 인류의 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혼 3년 차의 상우 씨, 인영 씨 부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우 씨는 정자를 만들지 못해 시험과 나기 시술마저 불가능하다. 마지막 희망을 갖고 병원을 찾은 부부. 2020년의 불임 부부에겐 어떤 해답이 있을까? 두 사람은 주치의의 권유로 최첨단 불임 시술법을 받는다. 바로 남자혀의 상피세포를 긁어내 역분화시켜 인공정자를 만드는 것이다. 상우 씨의 유전자 정보가 그대로 전달된 인공정자의 탄생. 불임이었던 부부는 자신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다. 일부에서 머지않은 미래의 실현들이라 여기는 의과학적 상상들. 그 중심엔 바로 줄기세포 연구가 있다. 줄기세포란 나무줄기가 가지를 뻗듯이 인체의 각 부위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분화세포다. 줄기세포는 심장, 간, 피부 등 다양한 조직세포로 분화하여 손상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을 의료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줄기세포 연구는 황우석 박사의 등장으로 주목을 받다가 논문 조작 사건으로 침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올해 초 미국에서 인간 대하줄기세포 연구의 지원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전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국내 줄기세포 연구 역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 구역이 저희가 언제든지 환자한테 이식할 수 있는 수준의 배아줄기 세포를 저희가 생산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차의과대학의 정형민 교수팀은 현재 33개의 배아줄기 세포를 확보한 상태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 세포는 혈관이나 심장 등
인체를 구성하는 210가지 이상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액체 질소 안에 배아 줄기세포는 영하 196도의 초저온에서 액체 질소 안에 담겨 철저히 관리된다. 그 배아줄기 세포를 이렇게 이제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제 장비가 바로 이제 체세포 복제를 하는 그런 그 마이크로 매니플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이 미세 조작기입니다. 이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 연구. 자신의 세포를 이용하여 환자 맞춤형이라 불리는 이 연구 역시 올해 재개되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줄기세포 심포지엄 현장. 최근 들어 줄기세포 연구는 조직공학과 만나 환자에게 직접 적용이 가능한 인공장기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미국의 아탈라 교수. 그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환자 맞춤형 인공방광을 만들었다. 아탈라 교수는 방광 모양의 지지체에 환자에서 채취한 방광 분화세포를 뿌려 성장시켰다. 이틀 후 지지체는 녹아 없어지고 지지체 위의 세포들은 방광 모양의 형태를 유지했다. 이 인공방광은 현재 총 22명의 환자에게 이식돼서 일부 환자는 이식 후 10년 이상 별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다. 환자들이 결과에 무척 만족하고 있어요. 환자들이 이식받은 방광으로 무리 없이 살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공학 연구의 성과는 스페인에서도 들려왔다. 기관지 이상으로 딸을 돌보는 것조차 힘들던 여성에게 지난해 성공적으로 인공기관지가 이식된 것이다. 저는 완치해서 일을 나가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매우 두려웠지만 결국 더 나아질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왼쪽 기관지 이상으로 공기를 충분히 흡입할 수 없었던 클라우디아 씨. 연구팀은 사망자의 기관지를 떼어내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 세포를 제거했다. 그 다음 클라우디아 씨의 골수와 기관지 그리고 코 점막의 세포를 떼내 다량으로 증식한 후 사망자의 기관지 위에 뿌려 자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만든 인공기관지는 클라우디아 씨 몸에 이식되어 자연 기관지를 대신했다. 인공기관지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 연구의 획기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런 조직공학하고 줄기세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융합을 이루면서 나아가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 난치병 이런 것을 치료하는 어떤 그 재생의학에 있어서 인체를 대신하기 위한 줄기세포 연구는 공학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북대 강길선 교수팀은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각종 인공조직에 쓰일 세포를 분화 중이다.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신경세포라든지 또 연골세포라든지 뼈세포 그리고 인체의 모든 240여 가지의 세포를 다 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인체 조직 중 계속 새로운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분화 세포다. 연구팀은 인간과 동물의 골수에서 채취한 성체 줄기세포를 배양시켜 연골세포나 신경세포 등으로 분화시켰다. 그중 분화된 신경세포를 이용하여 척수가 끊어진 쥐에게 이식할 생분해성 척수신경지지체에 뿌려준다. 성체 줄기세포를 뿌린 지지체는 자기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적다. 완성된 인공척수를 쥐에 이식하면 몸속에서 세포가 계속 성장하면서 제거된 쥐의 척수를 대신하게 된다. 과연 척수 제거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쥐는 어떤 변화를 보일까? 인공척수를 이식한 지 3주 된 쥐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척추신경이 되살아난 쥐는 하반신에 조금씩 움직임을 보인다. 완전하진 않지만 꼬리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다. 이식받은 지 8주가 지난 쥐는 꼬리는 물론 뒷다리 신경도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보인다. 수술 전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가장 원시적인 초보적인 저희들이 운동 효과를 살펴볼 때 다리를 움직인다든지 꼬리를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면 그래도 뻗어나온다든지 이러한 소견은 저희들이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인공 척수 외에도 인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 지지체의 종류는 다양하다. 척추의 허리뼈 역시 인체에 무해한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부위 중 하나다. 지지체 틀에 재료를 넣은 후 압축시키면 인체 조직과 같은 모양의 인공 지지체가 완성된다. 허리뼈, 목뼈 등 인공 지지체는 재료에 따라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후 몸속에서 완전히 분해된다. 귀, 코, 손가락뼈는 물론 척수신경 같은 작은 조직 속에도 줄기세포를 심어 실험 중이다. 이 내부에 쥐의 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와 그리고 신경세포화된 줄기세포 그리고 슈반스 세포라든지 후각초성 내피세포와 같은 세포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추신경을 다시 재생을 촉진을 하고 인체에 적용될 각각의 바이오 지지체는 면역 결핍된 누드 마우스의 등에 넣어 안전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식된 지지체는 분해되고 손가락, 뼈와 귀, 코 등 다양한 종류가 성공적으로 조직화되어 지속적으로 형태가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저기 무슨 손가락 뼈의 형태입니다. 이식된 인공 지지체의 지속적인 형태 유지와 안전성만 입증된다면 임상 실험 후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지체는 분해가 되고 지지체 안에 파종이 되었던 세포들이 조직화가 되면서 그대로 그 원하던 형태 모습 그대로 조직이 되어서 남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인공귀의 임상 실험에 성공한 예가 있다. 아마도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바로 이제 우리 인체 상태와 똑같은 귀와 코 모양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사람한테 인체한테 우리가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는 질병 치료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이곳에선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수혈이 가능한 적혈구를 개발, 만성적인 혈액 부족 현상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팀은 배아줄기세포에 특수한 물질을 첨가한 후 혈액으로 분화 가능한 조혈모 세포를 만들었다. 이때 적혈구의 핵을 제거하면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인공 혈액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두 개 합치면 한 1cc 정도 되는 양이고요. 저희가 이제 요만한 배양 접시 하나에 이 정도 양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핵이 다 제거가 된 적혈구고요. 대개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수혈이 가능한 그런 어떤 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 혈관 개발도 함께하고 있다. 세포 치료를 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혈관이 폐쇄된 하지허혈증 쥐는 결국 조직의 괴사로 다리가 썩어 절단된다. 연구팀은 배아줄기세포를 혈관세포로 분화시켜 쥐의 망가진 혈관에 이식했다. 혈관세포로 치료한 쥐는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손상된 혈관이 스스로 복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혈관세포 치료를 받은 쥐가 자연사할 때까지 추적 관찰을 통해 치료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확인 중이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한 200여 마리의 동물을 사용을 했을 때 한 번 세포 치료제로
적어도 한 95% 이상의 동물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배아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혈관은 안정성만 입증된다면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당뇨성 족부 궤양 등의 질환 치료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장 이제 많은 환자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이제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의 어떤 허혈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런 어떤 혈관세포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지난 10월 말 한양대 병원에서 희귀성 난치병으로 알려진 루게릭병 클리닉이 열렸다. 근육이 점점 붙는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경혈 자극 등 다양한 종류의 대처법을 알리고 있다. 이 중 일부 환자들은 김승현 교수팀이 진행한 성체줄기세포 치료 임상실험에 참여했다. 심양숙 씨 역시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성체줄기세포 치료 임상실험에 지원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한 다음에 지금 6개월이 지날 동안 한 이때 몇 달이 되지 않아서도 뚝 떨어졌던 게 지금까지는 한 6개월, 7개월이 됐는데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상 실험에 참여한 환자 중 심양숙 씨는 치료 효과가 좋은 편에 속한다. 우리가 판단을 하고 맨 처음에 하자마자 언어가 되게 좋아졌었잖아요. 아주 정상인에 가깝게 말이 됐었는데 일어나 봐. 말은 물론 움직임 역시 눈에 띄게 좋아진 심양숙 씨. 병세가 악화되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루게릭병은 국내에서만 매년 500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김승현 교수팀은 루게릭병 환자 중 초기 환자 37명에게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채취한 성체줄기세포를 척수강에 투입했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저희는 신경세포를 넣어줬을 때 망가지고 있는 속도가 10의 속도로 망가지고 있다면 이 속도를 1과 2 아니면 5로 해도 나빠지는 속도를 늦춘다면 환자가 1년 후에 호흡마비가 올 사람을 2년, 3년 뒤로 늦출 수 있으면 지금 현 단계 줄기세포의 치료의 목적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 잠잘 때 똑바로 누우면 좀 가슴이 답답해. 2005년도에 루게릭병이 발발한 이선명 씨 역시 성체줄기세포 임상실험에 참여한 환자 중 하나다. 얘기하고 이런 거에 어눌함을 느끼시는 건 없으시고 입안에 침이 좀 고인다거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 식사하실 때 뭐 사례가 걸린다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 이선명 씨는 6개월 전 2번의 성체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후 빠른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운동신경이 굳어져 글씨 쓰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 이 상태 1년 반 동안 체중도 8kg 정도 회복됐다. 연구팀은 이후 건강한 사람의 줄기세포로 루게릭병을 치료할 계획이다. 지금은 자가 골수를 이용한 환자 자신한테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거니까 신경보호 쪽으로 저희는 가고 있지만 앞으로 건강한 사람의 줄기세포 또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법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개발이 되고 더 안정성이 입증이 된다면 앞으로는 망가진 조직을 재생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날 오후 이선명 씨 가족은 건강하던 4년 전 그때처럼 평화로운 늦가을을 만끽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한가로이 차를 마시는 것도 오랜만에 누리는 여유. 루게릭병에 걸린 후 낯설게 다가온 일상생활 역시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루게릭병이 시작된 당시엔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다. 일단은 이 단추 없는 것을 즐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단추를 못 끼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환자 다 그렇지만 손톱깎이 못 쓰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마지막 탁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걸 못 돌려요. 힘이 없어서. 그래도 약간 사실 이쪽부터 왔는데 운동신경이 딱딱하게 굳어 잘 움직이지 않고 움푹 패였던 손가락 마디도 이제는 제법 예전 같다. 여전히 오른쪽 손은 완전히 펴지진 않지만 이 정도도 많이 호전된 상태. 손톱도 깎을 수 있다. 걸어서 보통 사람도 5분 걷는 거리가 저한테는 한 30분 거리 돼요. 갔다가 쉬어야 되고 갔다가 쉬어야 되고 하니까
1시간 서 있는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때는 불가능했고 지금은 이제 뭐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하고 2번 치료하면서 저는 꾸준히 계속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한 1년 가량 이상 꾸준히 좋아지고 계속 1년 정도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이들과 가을길을 걷는 건 역시 치료 전에는 힘들었던 일.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서 이선명 씨는 다시 한번 평범한 삶을 꿈꿔본다. 생명과학이 이끄는 미래 바이오 인간의 등장은 이제 시작됐다.